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한국 금융시장 정말이지 두 개의 다른 행성을 동시에 보는 것 같은 그런 하루였어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네, 바로 그거죠. 코스피는 그 5천이라는 거대한 문턱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 다른 행성에선 코스닥이 무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어냈단 말이죠. 정말 극적인 대비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상반된 풍경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린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왜 이런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죠. 네.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니, 왜 같은 날, 같은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이런 극단적인 분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봤던 코스피는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을까요? 반대로 코스닥은 또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쩌면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더 큰 그림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 흐름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나 국민연금의 투자 같은 더 큰 그림과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연결고리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0.81% 하락한 4,949.59로 마감했어요. 네. 근데 사실 장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아, 그럼요. 기대감이 엄청났죠. 기세 좋게 5,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면서 와, 드디어 새 역사가 쓰이나 싶었는데 갑자기 힘이 쪽 빠지면서 밀려났단 말이죠. 꼭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은 느낌이에요. 그 흐름을 바꾼 건 결국 돈의 힘, 그러니까 수급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끈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아, 개인들이요? 네, 가자 5천으로 하면서 매수세에 불을 붙였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결국 또 외국인과 기관이군요. 그렇죠. 개인들이 아무리 방어하려 해도 이 두 거대 세력의 동시 매도를 당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하루 오르고 내렸다 이걸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1월 내내 AI랑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구면서 5천선을 넘나들었잖아요. 맞아요. 추세가 아주 좋았죠. 그렇게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걸 실패나 추세의 꺾임으로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분석가들은 이걸 건강한 숨고르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숨고르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내내 거의 전력 질주를 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계속 달리기만 할 순 없죠. 아, 그렇죠. 중간에 쉬어줘야죠. 순간에 물도 마시고 호흡도 가다듬어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시장도 과열을 시키고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숨고르기라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러다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우리 시장이 유독 반도체나 몇몇 대형 기술주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날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난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아요. 그 구조적 특징이 오늘 같은 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역시 그런가요?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잖아요. 뭐랄까, 국가대표 축구팀인데 공격수가 전부 손흥민인 셈이죠.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 팀 전체가 살아나지만 반대로 그가 잠시 쉬어가면 팀 전체 공격력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오늘처럼 반도체 주도주들이 잠시 쉬어가니까 지수 전체가 힘을 잃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할 진짜 신호는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해석이 하나 나와요. 오늘 코스피가 5천 안착에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0대라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버텨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버텨냈다는 사실이요? 네, 이건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예전보다 훨씬 튼튼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주도주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수출 실적이나 다른 기업들의 이익 같은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의미거든요. 와, 오늘의 진짜 뉴스는 5천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4,900 방어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와,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코스피의 거인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도시 반대편에서는요, 완전 다른 세상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네, 코스닥 시장 말이서요. 코스닥이요, 오늘 무려 7.09%가 올랐어요. 아니, 7%라니요? 이건 그냥 상승했다가 아니라 폭발했다고 해야 할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폭발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것 이상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라면요. 오늘 드디어 천스닥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 이게 무려 4년 만의 일이거든요. 투자자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거대한 벽이었어요. 아, 그렇죠. 심리적 저항선이 엄청났죠. 그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을 아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냈다는 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돈의 소름도 코스피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팔아치우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주도했더라고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얼마나 매수세가 강했으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고 해요. 이건 뭐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소방차가 출동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례적인 매수세가 몰렸다는 뜻이에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시장의 돈과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오늘 코스닥 랠리를 이끈 주역들을 한번 보세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보틱스. 아, 미래 성장주들이네요. 맞습니다. 전부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기술 기반의 성장주들이에요. 즉, 시장의 무게중심이 현재의 가치에서 미래의 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좀 의외예요. 보통 기관은 좀 더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이번 랠리가 과거와 다른 점이에요. 과거와 코스닥 랠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관들이 앞장서서 매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만큼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 신뢰도가 높아졌다. 네, 이건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정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시장의 극단적인 온도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좀 짚어보죠. 마침 오늘 국민연금이 투자 방침을 바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중요한 뉴스였죠.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리고 해외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고요. 이게 코스피 시장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소식 아닌가요? 네, 시장에서는 이걸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손이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에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의미니까요. 심리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죠. 그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과연 이 소식 하나만으로 오늘 같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다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긍정적인 요인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 요소도 함께 있었어요. 불안 요소라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지 여부 같은 그런 부동산 정책 관련 논쟁들이요.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아,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바로 그겁니다. 즉, 오늘의 시장은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한쪽에선 당근을 주는데 다른 쪽에선 채찍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정말 흥미로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모습이 자산시장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오늘 자료의 또 다른 핵심이죠. 자료를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땅값은 상승폭이 커지는데 지방은 여전히 차갑다고요. 이건 마치 주식시장의 이야기를 무대만 바꿔서 다시 상영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쏠림 현상 또는 양극화.
이게 2020년 한국 자산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쌍극적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쌍극적 흐름? 네, 돈과 사람이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부동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입지의 핵심 자산은 더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자산은 소외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될 거라는 게 중론이에요. 더 심화될 것이다. 네, 상업용 부동산만 봐도 서울 중심가의 대용 오피스 같은 프라임급 자산은 수요가 꾸준하지만 지방의 작은 상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예상이 많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거용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공급 부족 문제예요. 공급 부족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둘 다 오를 수 있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세랑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른다고요? 보통은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좀 주춤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공급 부족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고 반대로 전세가가 너무 오르면 이럴 바엔 그냥 집을 사자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살 집도 전세로 들어갈 집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두 가격이 서로를 밀어올리면서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게 2026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극심한 양극화였어요. 네, 그랬죠. 코스피는 5천선 고점 부담감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신호를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같은 미래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핵심이었어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약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특히 주거용 시장에서는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가 앞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동반 상승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요, 단순히 두 자산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신호는 아닐까요? 더 큰 구조적 변화라. 네, 주식 시장에서는 AI나 반도체 같은 특정 기술 산업으로 돈이 몰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의 부와 기회가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으로만 집중되는 거대한 쏠림 현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이 현상이 더 큰 집중화의 일부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눈앞의 현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